장편소설 애인 하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감동입니다. 27. 비극의 문. 지훈이가 애인을 탈거하여 출판사에 넘긴 것은 신년 초순이었다. 출판사에서는 곧 조판에 착수하는 한편 장정에 대한 의논을 작자에게 해왔을 때 미술에도 다분히 취미를 갖고 있는 지우는 손수 장정을 꾸며보겠다고 했다. 자기의 피와 영혼이 우주적인 고독과 정열 속에서 연소되어 있는 처녀 출판인 만큼 창작집 애인에 대한 애착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다. 이 애인의 출판이야말로 문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지훈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희망을 이 처녀 출판 하나에다 걸고 있는 지훈이었다. 장정 구상에 그는 꼬박 사흘 동안을 생각하였다. 애인의 제자는 물론 그 소녀의 필적을 그대로 축소하여 쓰기로 했다. 표지는 춘당지 연못가에 벚나무와 벤치 하나를 배치해 놓은 삼색판으로 동양화의 경지를 나타낸 수채화였다. 내도에는 펜화로 해군복 소녀의 상반신을 그렸다. 고상한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고 출판사 측에서도 좋아했다. 커다란 사명 하나를 다 한 것 같아서 이제는 오로지 1000명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 지우는 다시금 창경원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헤어진 그 여인이 창경원에 다시 나타나리라고는 물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가만히 집안에 들어 배겨 있을 수가 지훈에게는 도저히 없었다. 신년에 잡혀들면서부터 눈이 한두 차례 왔다. 서울을 포옹하고 있는 주변의 산봉우리가 하얗게 백설을 이고 있었다. 예년보다 따스한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삭풍이 몸에 거칠었다. 애인의 교정을 보면서 지우는 차가운 손가락을 여러 번 꺾었다. 10년을 기다리던 해군복의 소녀와 창경원에서 다시 만났다가 본의 아닌 작별을 하는 데서 작품 애인은 끝나는 것이었다. 이건 분명 네 이야기 같은데. 교정을 보고 난 원고를 틈틈이 읽고 있던 어머니가 어떤 날 지훈에게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어쩐지 네 행동이 수상하더니만. 아들의 우울하던 소년 시절을 회상하며 지훈의 그 지극한 연모의 정이 눈물겨워 어머니는 견딜 수가 없다. 어머니, 아무런 이유도 없지요. 설사 어머니가 아신데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어머니가 캐묻는 말에 소년 임지우는 단지 그 한마디 대답으로서 온갖 비애를 자기 혼자의 가슴 깊이 파묻어 왔었다. 어머니는 지금 그러한 아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그 일을 네가 만났었다는 말이지? 네, 지난 크리스마스 날 만났어요. 어쩌면. 지훈의 그것보다 못지않게 어머니의 감동은 컸다. 이대로냐? 바로 이 소설대로 헤어졌느냐? 네. 어머나, 그 색시야말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 즈음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훌륭한 여자다. 그렇지만 어쩌면 운명이 그처럼도 기구하다는 말이냐. 그렇지만 어머니, 새로운 희망이 제게는 생겼답니다. 그이가 살아있다는 것만도. 그 여자의 말과 같이 그건 불행한 희망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 불행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해서도 또 그 색시를 위해서도 좋을 거다. 어머니, 저는 도저히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이가 누군지 이름이라도 알 수 있다면 저는 일생을 두고 이름만이라도 불러보면서 살지요. 아, 이를 어쩌면 좋다는 말이냐. 아들의 심정이 그지없이 가여워 어머니는 마침내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그날 밤
부인은 지훈의 그 너무나 서글픈 심정을 임 교수에게 쭉 이야기하고 나서 모두가 다 당신의 탓이지요. 아름다운 연애니 진실한 사랑이니 하고 당신이 지나치게 성실한 교훈을 한 탓이에요. 여자 관계를 좀 더 재치 있게 처리하도록 교훈을 못 시킨 당신에게 죄가 있어요. 임 교수는 깊은 신음소리를 내며 담배만 퍽퍽 피웠다. 저처럼 심각하게만 생각하다가는 이제 꼭 건강을 해치고 누울 거예요. 하는 수 없는 노릇이지 어떡하겠소. 교단에서 하는 이야기와 집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려서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오. 임 교수의 생각은 확고부동한 그것이었다. 그러나 지난번 연애 강좌 때 복도를 걸으면서 교무과장과 나눈 한마디가 불쑥 생각히었다. 연애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재치도 없고 또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은 학생? 대단히 위험하지요. 잘하면 사랑의 순교자가 되지만 잘못하면 일생을 망칠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학생에게는 내 강의가 다소 지나친 영향을 줄는지도 모르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젊은 학생들 앞에 나서서 뭐라고 떠들기가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그러한 우려가 자기 아들 지훈에게 왔다. 그러나 부인처럼 임 교수는 떠들어대지는 않았다. 좀 더 두고 봅시다. 두고는 보지만도 원체 얘가 아들이 성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인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꼭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임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성실하면서도 아들에게 예술가적인 꼬웅한 일면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일면이 임 교수 내외에게는 자꾸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성남과의 결혼 생활만 원만히 갔던들 지훈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을 것이라고 부인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는 것이다. 색시편에서는 멀지 않아서 결혼을 하는 몸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지훈이만이 가엾어지지요. 아마도 지훈은 일생 결혼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마음도 흐르는 거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소. 좀 더 두고 봅시다. 그렇다면 좋지만도 그 애가 성난과 결혼할 생각을 한 것도 결국은 세월과 함께 마음이 흘러간 증거니까요. 글쎄 그렇다면야 오죽 좋아요. 어쨌든 당신이 잘 보살펴 보렴. 지은의 감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결국은 임 교수도 적지 않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상과 현실이 괴리해서 오는 공백지대에 임 교수는 지금 서 있는 것이다. 3대 독자 외아들에게 무슨 불행이 있기를 원하는 어버이는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지훈의 연애가 진실로 아름답고 성실한 것이라면 그것만을 참되게 완성시키는 것도 인생의 커다란 사업이라고 생각하였다. 고행승의 고난을 지닌 고독과 허무의 처참한 투쟁 속에서만 인간은 참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인격의 완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인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임 교수는 하여보는 것이다. 일선에서 돌아온 허정욱이가 사흘 후에 거행될 결혼식 때문에 임 교수를 방문한 것은 정월 중순이었다. 주례 청탁을 임 교수는 쾌히 승낙하고 그날은 가족 전부가 참석하겠다는 호의까지 보였다. 오진국 씨의 정중한 편지를 허정욱은 갖고 왔다. 결혼식은 오후 2시 운현국 예식장에서 거행되었다. 날씨는 푸근했으나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다. 정오를 조금 지난 무렵에 허중령의 운전수가 집차로 오진국 씨를 모시고 안국동 이막준 교수를 방문하였다. 오진국 씨와 이막준 교수의 초대면이 거기서 벌어졌다. 벌써부터 찾아뵈었을 것을 자유롭지 못한 몸이라 서신으로만 실례하였습니다. 관용이 계시다면 다행히 올시다. 한복에 회색 두루마기를 오진국 씨는 입고 있었다.
천만의 말씀을, 보잘것없는 인간을 이처럼 찾아주신 것만도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따님의 경사를 진심으로 축복하여 마지 않습니다. 한학자와 철학자는 정중한 인사를 바꾸며 임 교수의 서재로 되어 있는 건넌방에 마주 앉는 몸이 되었다. 철학서적을 비롯한 임 교수의 장서가 우선 오진국 씨의 마음에 들었다. 이처럼 훌륭하신 학자의 주례라면 배운 것 없이 자란 아이기는 하지만 장래가 길이 빛날 것으로 믿습니다. 원 별 말씀을. 부인이 들고 들어온 차를 권하며 제 내자올시다. 따님이 어찌나 신통한지 내자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이 자자하지요. 부인도 인사를 하고 나서 어쩌면 따님이 그처럼 도 얌전할까요? 배운 것이 없다고 하시지만 모두가 다 가정교육이 올바른 탓이겠지요. 한 번 보아서 그처럼 눈에 드는 색시가 쉽지 않는 노릇인데 원 지나친 말씀이지요. 어미 없는 애라 보고 자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차후에라도 부인께서 많은 지도가 계시기만 바랄 뿐이지요. 제가 무슨 아는 것이 있습니까만 그렇지만 또 그런 며느리를 한번 맞아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하하하, 과분한 말씀이지요. 듣자니 아드님은 무슨 문학을 하는 분이라지요? 그렇답니다. 집의 아이가 하는 말이 아드님의 글을 감명 깊이 읽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뭔지 모르게 문학하는 분을 대단히 숭배하고 있답니다. 그 애도 영문과를 나온 만큼 그 방면에는 다소의 관심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모양이지만 아드님은 어디 나갔는가요? 네, 볼 일이 있다고 잠깐. 이제 곧 돌아올 겁니다. 허중령과는 지면이 있는 사이라 돌아오는 대로 저와 같이 식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임 선생은 수고스럽지만 저와 먼저 가보시지요. 부인께서도 아드님과 함께 꼭 참석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아이, 신부가 오늘은 얼마나 이뻐질까. 부인은 정말 면사포를 쓴 영심이가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오진국 씨와 임 교수는 먼저 집차로 떠나고 부인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간단한 화장을 했다. 눈은 그냥 내리고 있었다. 결혼식장 입구 상부에 행복의 문이라고 쓰인 현판이 가로걸려 있었다. 식장은 태반 허정구의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다 군인이었다. 오진국 씨의 편지에서는 월남에 온 제자가 몇 사람 참석했을 뿐 반드시 축사를 해야만 하겠다던 유민호는 청첩을 내지 않은 탓으로 소식을 모르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영심이와 약혼이 해소된 후 유민호는 뻔뻔스럽게도 오진국 씨를 한번 찾아와서 경제적인 원조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오진국 씨는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냐고 지금까지 받아온 혜택만도 갚을 길이 묘연하다 하여 그것을 강경히 거절하였던 것이다. 그 후로는 통 발길을 끄는 유민호였다. 화환과 화분이 적당히 식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임 교수 앞에 두 사람의 후행을 동반하고 신랑이 입장을 하였다. 예복이 어울리지 않으리만큼 허정욱의 얼굴은 까맣게 타 있었다. 군모를 썼던 탓으로 이마 절반이 희끄물에 타다 남아 있었다. 한일자로 담은 입이 굳세인 의지력을 군중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였다. 오진국 씨는 맨 앞줄에 앉아서 사위 그 남성다운 늠름한 자태를 유민호와 비교해 보면서 내심 무척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사회를 하는 젊은 군인 하나가 군대식 어조로 결혼식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를 냈다. 쾅! 유랑한 웨딩 마치가 식장의 다소 어수선하던 분위기를 엄숙하게 제압하면서 흘러나왔다. 행복의 문은 마침내 열렸다. 꽃바구니를 든 어린 소녀 둘이 고속도 필름처럼 쓰러질 것 같은 느린 동작으로 앞장을 서서 걸어 들어왔다. 그 뒤로 두 사람의 후행에게 면사포 꼬리를 가볍게 잡힌 채 신부 오영심이가 입장을 하였다. 상당한 미인인걸.
해실픈 군인 하나가 옆에 앉은 동료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가벼운 흥분과 함께 일시 어수선해진 장내 여기저기서 신부의 어여쁨을 칭송하는 부인네들이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소구듬이 눈을 내렸던 신부의 속눈썹이 유달리 길다. 임지훈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식장으로 들어선 것은 바로 그때였다. 지훈은 들어서면서 입구에 걸려있는 행복의 문의 현판을 쳐다보았다. 누구나가 다 한 번씩은 들어가 볼 수 있는 문이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그 행복의 문으로 나오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자기의 불행했던 결혼을 돌이켜보며 지훈은 어머니와 함께 맨 뒷줄에 공손히 걸터 앉았다. 신부의 입장이 끝나자 웨딩 마치는 멎었다. 임 교수의 주례의 말이 시작되었다. 군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임 교수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임 교수 부인은 어서 신부가 좀 돌아서 주었으면 했다. 신부가 어떻게 얌전한지 어서 네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 어머니는 아들이 귀 밑에다 가만히 속삭였다. 그러셔요? 성난이와는 정반대의 타입이야. 고전미가 있고 예의 범절이 깍듯하고. 그저 어머니와 똑같은 타입인 모양이군. 애도. 30년 전의 자기 모습을 회상하며 어머니는 불현듯 얼굴을 붉혔다. 임 교수의 씹는 듯한 한마디가 성실과 진리의 발판을 확고히 지니고 엄습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보통 주례들처럼 지나치게 아름다운 말이라든가 허식에 가까운 과장된 언사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임 교수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야기만을 그는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서 자기의 이야기의 결론을 맺었다. 이리하여 결혼은 우리 인간이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한 아름다운 절차인 동시에 그것은 또한 전체 인간이 전대에서 물려받은 인류 의사를 후손 만대에 계승시키는 사명을 지닌 인생 최대의 엄숙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절차로서 이룩되는 두 분의 가정은 아름다운 애정의 교환소인 동시에 묻 현실적인 계류에 대응하여 공동 책임체로서의 성실한 행동이 요청되는 사무 처리 장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임 교수는 거기서 잠깐 말을 끊고 신랑 신부의 얼굴을 한번 내려다보고 나서 연애는 1대1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1대1의 관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단순한 애정만으로서도 충분히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결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1대1에서 출발하는 결혼이지만 10년, 30년, 50년 후에 두 분의 결혼 생활이 끝날 무렵까지에는 실로 수많은 계류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애정의 결정인 귀여운 자녀 문제, 또한 오늘날처럼 가족제도가 아직 꼬리를 물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양편 가정의 배우관계 등 실로 단순한 애정만으로서는 감당해 나가지 못할 현실적이요 실무적인 책임의 소재가 추궁되는 것입니다. 감미롭고 화려한 연애, 감정 대신에 좀 더 뿌리가 깊은 굳건한 부부에 어떠한 폭풍우가 물려 닥치더라도 끄떡도 하지 않는 저 송죽의 절개를 가지고 인생 70년을 무사히 향해하여 나가기 바라며 이만 그치겠습니다. 임 교수는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아버지는 지금 주례를 하신 게 아니고 결혼 강좌를 개강하고 계신 거예요. 지우는 웃으며 어머니 귀에 가만히 속삭였다. 애도 참, 어머니도 웃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도 지리한 감을 느끼지 않았다. 무엇인가 얻는 바가 있는 것 같았다. 더구나 오진국 씨는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수긍하면서 서양학을 전공하는 임 교수의 이야기에서 동양학적인 많은 대목을 발견하고 절실한 동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신랑 신부의 서약인 말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한마디가 또 군대식으로 튀어나왔다. 신앙과 성실을 가지고 두 분은 백년 해로를 서약할 수 있겠습니까?
임 교수의 물음이 떨어지자 신랑과 신부는 가벼운 묵례와 함께 후행 한 사람이 꺼내주는 서약의 말을 적은 두루마리를 둘이서 같이 펼쳐들고 읽기 시작하였다. 여유와 자신을 가진 허정욱의 목소리에 비해 오영심의 가는 음성은 어쩐지 자꾸만 떨고 있었다. 서약의 말, 저희들은 지금 결혼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인생과 생활에 대한 이상을 같이 하는 공동 책임체로서 애정과 이해와 성실을 가지고 해로 동혈의 굳은 신념을 주례 선생님 앞에서 서약하옵니다. 1945년 1월 16일 남편 허정욱, 아내 오영심. 신랑 신부의 서약이 말이 끝나자 군인들 사이에서 한바탕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허물없는 친구들의 악이 없는 야유도 한두 마디 튀어나왔다. 그 소란한 분위기를 억압하며 사회자의 목소리가 또 흘러나왔다. 신랑 신부의 예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임 교수의 지시로 신랑과 신부가 몸을 조금 돌이켜가지고 마주서서 상례를 했다. 아이, 그놈의 면사포가 가리워서. 지훈의 모자가 앉아있는 위치는 신부가 서 있는 쪽이어서 마주선 신부의 옆 얼굴 태반을 면사포가 가리우고 있었다. 그것이 임 교수 부인에게는 불만인 것이다. 그러나 설사 면사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짙은 화장을 한 신부의 옆 얼굴에서 20일 전 창경원에서 한 번 본 그 여인의 모습을 쉽사리 찾아보기에는 맨 뒤에 앉은 지훈으로서는 거리가 다소 지나치게 멀었다. 결혼 반지를 끼워주고 신랑은 신부와 함께 다시금 주례를 향하여 돌아섰다. 주례가 또 한 차례 간단한 성례의 말을 한 후에 식수는 축사로 들어갔다. 신랑의 선배인 모 중장이 지명을 받고 나가고 교훈조로 축사를 했다. 그 다음으로는 모 대령이 나갔고 셋째 번에 지훈의 이름이 지명되었다. 신랑의 친구요 신진 작가로서 명성이 높은 임지훈 씨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지훈은 머리를 긁으면서 얼른 일어서지를 못했다. 이야기가 서투를 뿐만 아니라 지훈은 축사라는 것을 본래부터 싫어했다. 축사인 이상 다소는 과장을 해서 말을 해야겠는데 그것이 지훈의 성미로서는 어딘가 천박하고 들뜬 찬사와 같아서 싫었다. 예, 어서 나가려무나. 어머니가 아들이 옆구리를 쿡 찔렀다. 어머니, 야단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멎지를 않아 지훈은 하는 수 없이 일어섰다. 얼굴을 붉히면서 지훈은 단상으로 올라갔다. 맨 처음에 나간 중장은 주례 옆까지 걸어 나가서 축사를 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간 대령은 다소 사양을 하는 빛으로 단 한편 귀에 올라서자 끄떡 절을 하고 축사를 했다. 그래서 지훈도 대령의 본을 따라 단 한편 귀에 올라서서 빛비스만 위치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에게 우선 가벼운 묵례를 했다. 화환과 탁자에 놓인 생화 사이로 고개를 숙인 신부와 신랑이 퍼뜩 보였으나 면사포가 신부의 얼굴 절반을 이마에서부터 가리워주고 있었다. 빨간 입술과 지분으로 하얗게 날을 세운 코만이 지훈의 시야에 뛰어들어왔을 따름이었다. 지훈은 군중을 향하여 두 분이 경사스러운 화촉의 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과 일선에서 허중령을 만났던 말, 그리고 허중령이 신부를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었던가를 이야기한 후에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서 축사를 마쳤다. 오늘 제가 이 빛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은 물론 두 분의 다행한 화혼을 축복하려는 심정도 절실한 바 있기 때문이지만 아까 신랑 신부가 합성으로서 낭독한 서약의 말을 이 귀로 분명히 들은 하나의 증인이 되고 싶은 심정도 또한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복의 문을 들어서기는 쉬웠습니다. 그러나 금후 50여 년에 걸치는 우리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 다시금 그 행복의 문을 통과하여 나오려면 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성실과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그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이 만일 오늘 낭독한 서약의 말을 후일에 이르러 배반한다면 저는 이 두 귀로 그것을 분명히 들은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여기 모이신 여러 증인들과 함께 신 앞에 민주 고발을 제기하겠습니다. 지훈의 말이 심각하면서도 다소 유머스러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유쾌해진 군인들이 손뼉을 치며 옳소, 우리들도 증인이 될 테니 한몫 끼웁시다 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비극은 일어나고 있었다. 비틀비틀 쓰러질 것 같은 신부의 몸을 옆에 섰던 후행 한 사람이 당황한 표정으로 꽉 부여잡고 있었다. 28. 단심, 동심. 신진작가 임지훈의 축사가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영심은 가벼운 호기심을 느끼며 소그듬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언젠가 자기가 들어앉아 본 임지훈의 방한 풍경을 영심은 불현듯 연상했다. 입만 벌리면 이상이니 진리니 하고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을 찾아 헤매인다는 임교수 부인의 한마디를 후딱 생각하며 뜸뜸이 흘러나오는 임지훈의 이야기에 골똘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심히 들어넘긴 지훈의 음성이었다.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의 이야기가 거듭됨을 따라 그것이 결코 처음 듣는 음성이 아님을 영심은 발견하였다. 어디서 들었을까? 어디선가 꼭 들은 적이 있는 음성이면 틀림없었으나 기억은 좀처럼 간단히 튀어나와 주지를 않았다. 지극히 인상이 깊은 음성이었다. 더구나 그 뜸뜸이 흘러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부드럽게 젖어있는 것 같은 한마디 한마디가 영심은 조금 고개를 들어 화환과 탁자 사이로 빛비스미 올려다 보이는 임지훈의 하반신을 힐끔 바라다 보았다. 검은 구두에 곤색 양복 바지였다. 자색 구두가 흔한 이즈음이라 검은 구두를 신고 있던 인물 하나가 후딱 영심의 기억을 자극하였다. 20일 전 창경원에서 만났던 그이도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순간 영심의 기억이 벼랑간 새롭혀지며 그 젖은 듯이 흘러나오는 음성의 주인공을 힐끔 쳐다보았다. 영심은 흑 하고 숨을 들이켰다. 들이킨 호흡이 조절을 잃고 심장의 고동이 뚝 멎어버렸다. 핏기가 가시고 종이장처럼 얼굴이 새하얘지며 생활을 올려놓은 탁자와 화려한 화환이 프로펠러처럼 영심의 눈앞에서 무서운 속력을 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마침내 암흑으로 확 하고 변했다. 옆에 섰던 후행의 손길을 꽉 부여잡고 영심은 기를 썼다. 아, 신부가 현기증을. 쓰러지려는 영심의 몸을 두 손으로 부축을 하며 후행이 신랑을 쳐다보았다. 지우는 단을 내려 자기 좌석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신랑이 신부를 부축했다. 신부의 바로 뒤에 앉았던 오진국 씨가 일어섰다. 그러나 다리의 자유를 잃은 몸이라 뛰어나가지는 못하고 그대로 벙벙히 서만 있었다. 장내가 일시 소란해졌다. 그러나 신부는 다시금 자세를 바로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후행에게 팔 한쪽을 붙잡힌 채 신부는 주례 앞에 다시 꼬딱 서는데 성공하였다. 임 교수가 사회자에게 뭐라고 귓속말을 했다. 사회자는 수긍을 하며 축사하실 분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건강이 다소 우려되므로 이상으로서 축사는 끝막치기로 하겠습니다. 뒤이어 임 교수의 간단한 인사의 말이 있고 피로연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달라는 사회자의 말이 있은 후 웨딩 마치와 함께 신랑 신부는 퇴장을 시작했다. 포즈만이 아니라 신랑은 신부의 팔을 꽉 부축하고 칠색의 테이프 밑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제2의 비극이 이번에는 임지훈 편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자기의 눈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고 있는 신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신부에게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훈의 심신을 습격하고 있었다. 얘야, 얘야. 아들의 팔목을 부여잡으며 아들이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임교수 부인은 지훈과 함께 걸상에 다시금 펄썩 주저앉았다. 신랑 신부의 퇴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훈 모자는 손님들이 거지반 흩어진 식장 맨 뒤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렇듯 혹심한 타격을 준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예, 저희가 그이냐? 아들의 해멀쑥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어머니는 놀라 물었다. 그러나 지우는 대답을 않고 신부가 사라진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완전히 얼이 빠져 있었다. 사람이 미쳐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순간인 양 싶어서 어머니는 무섭다. 그래서 창왕이 아들의 팔을 흔들며 얘야, 말을 해라. 어머니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저 색시가 그 색시냐? 지우는 여전히 문 쪽만 골똘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어쩌면 아들보다 못지않게 어머니의 타격도 컸다. 이런 기구하고도 악착스러운 일이. 어머니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 허탈의 지경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아들의 등만 자꾸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러는데 일단 퇴장했던 신랑 신부가 사진사를 앞세우고 다시 들어왔다. 신부는 이미 완전히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 것 같았다. 창경원에서 만나던 때보다 갑절이나 더 예뻐진 신부의 모습이었다. 주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사진을 우선 그들은 찍었다. 손님들은 피로연으로 모두 다 밀려가고 식장에는 지운 모자를 합하여 10여 명의 인척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신랑 신부 둘이만이 이윽고 사진사 앞에 섰다. 사진사가 포즈를 고치고 있는 동안 정면을 향하고 있던 신부의 시선이 멀리 뒷줄 임교수 부인 옆에 묵묵히 앉아있는 지훈의 모습을 마침내 붙들었다. 사진사의 어깨 위에서 두 줄기의 시선과 시선이 무섭게 부딪혀 버렸다. 순간 오들오들 떨고 있던 신부의 눈동자가 얼른 방향을 고치며 우수의 빛이 후딱 얼굴을 덮었다. 어머니에게 잡힌 채 떨고 있는 손길에 지우는 힘을 주며 천사 같지요? 했다. 어머니는 대답을 못하고 자꾸만 뜨거워오는 눈시울을 꼭꼭 누르고 있었다. 천사 같으면 뭘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울먹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이제 이름을 알았으니까 저는 행복해요. 모르고 있는 편이 차라리 낫었지. 오영심, 이름도 이쁘지요. 이쁨은 뭐라니, 남의 사람이 됐는데. 어머니는 마침내 손수건으로 두 눈을 덮었다. 예, 이제 나가자. 자꾸만 솟구어 나오는 눈물을 처치할 바가 없어 어머니는 아들을 재촉했다. 조금만 더 앉아있어요. 일어서려는 어머니의 치맛귀를 지우는 어린애처럼 잡아당겼다. 어머니, 사진 한 장 꼭 얻어주세요. 아버지께 한 장 보내주겠지. 사람이 없으면 흐느껴 울고 싶은 어머니의 딱하디 딱한 심정이었다. 예, 누가 볼라. 눈물을 씻어라. 지훈의 눈꼬리에 메어 달린 맑은 물방울을 보고 어머니는 얼른 자기 손수건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윽고 사진이 끝나고 지훈이가 눈물을 거두었을 때 허정욱은 성큼성큼 지훈 모자의 앞으로 걸어왔다. 임형, 좋은 축사를 해주어서 감사하오.
그러면서 커다란 손길을 지훈의 앞에 내밀었다. 축하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의자에서 일어서며 지훈은 허정욱의 내밀은 손을 잡았다. 사모님, 어려운 길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정욱은 임 교수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 등 뒤에 소그듬이 서 있는 영심을 돌아다보며 말했다. 사모님이 오셨소. 인사를 하시오. 고개를 조금 들다가 말며 영심은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어쩌면 천사같이 이쁘담. 긴 말을 이어나갈 기력이 부인에게는 없다. 다소 빨개진 눈을 감추기 위해서 부인은 연방 외면을 했다. 그리고 이분이 늘 말하던 임지훈 씨, 신 앞에 민주 고발을 하시겠다는 분이요. 인사를 하시오. 순간 영심의 전신이 보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태어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몸의 중심이 자꾸만 이그러진다. 소그듬이 숙였던 고개를 그대로 조금 더 숙여 영심은 가까스로 인사를 했다. 축하합니다. 지은의 음성은 떨고 있었다. 쓰러질까 싶어서 어머니가 아들이 팔고비를 몰래 부축했다. 고개를 숙인 신부의 모습을 지은의 두 눈동자가 무섭게 핥고 있었다. 임 교수와 오진국 씨가 걸어왔다. 임 교수의 소개로 지훈은 오진국 씨에게도 인사를 했다. 임 선생의 가족이 총출동을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오. 오진국 씨는 진심으로 만족해하며 식장을 나서서 임 교수와 함께 차를 타고 피로연으로 달려갔다. 예, 우리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사람이 흩어진 식장 밖에 눈은 그냥 내리고 있었다. 끊어진 칠색 테이프가 한방눈 속에서 서글프게 흩어져 있었다. 지운 모자는 눈을 맞으면서 자동차가 사라진 방향을 향하여 쓸쓸히 거닐고 있었다. 그 방향에 자기 집이 있는 안국동 앞 거리가 멀리 바라다 보였다. 어머니, 눈이 오는군요. 어머니와 나란히 걸어가며 지우는 그런 말을 불쑥했다. 얘도 벌써부터 오는 눈인데. 지운 모자가 집을 나설 무렵부터 내리던 눈이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피로연은 가서 뭐라니? 지우는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그러한 아들의 심정을 어머니는 알고도 남아서 사람이란 다 팔자가 있는 건데 아무리 좋아도 연분이 없으면. 어머니는 콧물을 또 마셨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지우는 갑자기 명랑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어머니의 팔 하나를 연인들처럼 꼈다. 울지 마세요. 사람들이 봐요. 네가 도리어 나를 위로하는구나. 어머니, 며느리 맞고 싶으시지요? 성난이 같은 애는 싫어. 오영심 같은 며느리는 되죠? 네가 나를 웃기려는구나. 어머니, 응? 이왕 나왔던 길이니 피로연에 잠깐만 가볼까요? 대답 대신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후딱 쳐다보았다. 아들의 얼굴이 싱긋이 웃으면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소견으론 그만두는 편이 좋을성 싶은데. 그러니까 잠깐만 말이에요. 애처로운 듯이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그러지. 그렇지만 괜찮아요. 멀리서 한번 바라만 보고 돌아와요. 바라봐서는 뭘 하니? 뭘 할 거는 없지만 바라만 보는 거야 뭐 어때요? 그럼 잠깐 다녀가자. 모자는 왼쪽 길로 꺾어져 파고다 공원 옆에 있는 피로연석을 향하여 걸어 들어갔다. 피로연은 공원 옆 모 그릴 2층에서 열렸다. 지운 모자가 도착했을 때는 피로연은 이미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군인 하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맨 뒤 식탁에 앉으려는 지운 모자를 신랑인 허정욱이가 바라보고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했다. 사회자가 성큼성큼 걸어와서 지훈의 모자를 끌다시피 하여 앞으로 인도했다. 신랑과 신부를 중심으로 하여 남녀 후행들과 주례인 임교수 오진국 씨 그리고 영심의 할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다. 그 마주 앉게 된 중앙에 자리가 둘 비어 있었다. 지운 모자를 위하여 신랑이 특별히 남겨놓은 좌석이었다. 지훈은 신랑과 마주 앉았고 어머니는 신부와 마주 앉는 몸이 되었다. 사모님 어딜 가셨댔어요? 허정욱은 손수 요리 접시를 지운 모자 앞으로 옮겨 놓았다. 그저 잠깐 눈이 하도 소담스럽게 와서. 아, 그럼 걸어오셨군요. 어머니는 쓸쓸히 웃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임 교수는 오진국 씨와 활락한 담소를 바꾸면서 잔을 나누고 있었다. 자, 이명 한 잔. 어째 원기가 없어 보이는데. 허정욱은 잔을 들어 지훈에게 권하며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신혈이 좀 나서. 감기가 아닌가? 그렇지만 한 잔 들면 괜찮을 거요. 지훈은 잔을 받아만 놓고 자기 잔을 허정욱에게 권했다. 그럴 수야 있겠소. 이명이 축하주를 안 드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서 지훈은 허정욱과 함께 잔을 들었다. 손뼉 소리가 요란히 나며 또 다른 군인이 노래를 불렀다. 장내가 다소 소란해졌다. 신부도 좀 들어야지. 임 교수 부인이 영심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포크를 쥐어주었다. 영심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가만히 들었다. 고개를 든 영심의 시야에 지은 모자의 모습이 휘익하고 뛰어 들어왔다. 우수에 찬 지훈의 모습이었다. 절망과 희망이 한데 얹어무려진 오네의 눈동자를 영심은 보았다. 영심의 심신이 후다닥 놀라며 폭풍과 같은 경련이 왔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초록별의 모습은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또한 너무도 먼 거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불행을 모면하기 위한 창경원에서의 작별이었는데 어이하여 운명은 이 자리에 초록불의 모습을 배치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었던고. 인간의 노력에는 한도가 있다. 그 한도 안에서 인간의 역사는 만들어졌다. 그 한도를 넘어선 곳에 신의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영심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영심으로 하여금 보람을 잃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죄는 아닐 것이다. 폭풍과 같은 몸서림 속에서 영심은 자기 운명의 극치를 후딱 생각했다. 운명의 극치를 생각하는 마음은 지훈에게도 있었다. 어떠한 삶의 길도 생각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지훈의 감정은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추구하여 맞지 않는 단심의 불길 속에서 작가 임지훈의 감정은 동심처럼 순수해지고 있었다. 사회자의 입으로부터 임지훈의 축하의 노래가 요청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저는 노래는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추기가 환청인 군인들의 손뼉 소리는 멈춰주지 않았다. 얘는 정말 노래는 못한답니다. 어머니가 보다 못해 아들을 위하여 변명을 했다. 이 아들의 입에서 어떻게 축하의 노래가 나올 것이냐고 어머니는 자꾸만 떠들어대는 군인들이 그지없이 미워졌다. 목을 놓아 울고 싶었다. 그때 지훈이가 조용히 일어섰다. 노래는 무슨 노래냐고 어머니가 겁을 집어먹고 아들이 손길을 와락 부여잡으며 후딱 쳐다보는데 지훈의 목소리가 무심히 흘러나왔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 삼간 집을 짓고 우리 번님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고지고 천년 만년 살고지고. 우레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탁 치막 위로 얼굴을 가리웠다. 29. 출판기념회. 서울거리에 혹한이 왔다. 사만사온의 습성을 무시하고 정월 화순이 되면서부터 모진 삭풍과 함께 추위는 점점 매서워졌다. 꽁꽁 얼어붙은 눈길이 녹을 사이가 좀처럼 없었다. 지훈의 창작집 애인이 출간된 것은 정월 하순의 일이었다. 그동안 지훈은 쭉 자리에 누워서 아버지에게 보내온 결혼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중병 환자처럼 살이 쭉 빠져버린 얼굴에 두 눈동자만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수면제라도 먹고 잠을 자야만 하지 않겠느냐고 어머니는 손수 수면제를 사갖고 왔으나 지우는 어머니의 심정이 측은해서 먹는 척만 했을 뿐 한 봉도 그것을 복용하지는 않았다. 건강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은 이미 털끝만큼도 없다. 인간의 육체가 정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의 손상을 힘입을 수 있는지 지우는 지금 자기 자신의 육체를 그러한 실험대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측량하는 한 사람의 과학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세수도 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다. 거울을 가끔 들고 광대뼈가 차츰 더 두드러져 가고 있는 자기의 창백한 모습을 들여다볼 적마다 지우는 일종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학대하는 이외에 지훈에게는 취할 길이 이미 두절되고 말았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때때로 이러한 질문을 신에게 하였다. 지훈은 교인이 아니었으나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닥쳤을 때 그는 곧잘 신을 찾았다. 그러나 신은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신의 대답인지도 모른다고 지우는 나날이 수척해가는 자기의 육체만을 말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꼭 한 번만. 지훈의 유일한 소원은 꼭 한 번만 오영심을 만나서 한두 시간 동안을 아무런 말도 바꾸지 않고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 보고 싶은 것이다. 새가 날면 새를 같이 바라보고 하늘에 별이 있으면 별을 같이 쳐다보면 되는 것이다. 그 이상의 욕망을 지우는 갖지 않고 있었다. 세속적인 온갖 욕망을 포기할 수 있는 맑은 심경 속에서 지훈의 영혼은 지금 성스러울 만큼 곱게 승화되고 있었다. 아름다운 신비를 오영심에 남겨놓음으로서만 자기의 사랑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지훈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다. 임 교수는 잠자코 있었다. 어머니도 잠자코 있었다. 저는 언제나 그 누구에게도 제 갈 바를 묻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이 신이요 조물주라고 믿고 저는 꼭 한 번만 오영심을 만나겠습니다. 글쎄 남의 사람을 만나서는 뭘 하니. 아무것도 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한번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불행해질 것이고 괴로움만 커질 것이 아니냐. 불행이고 괴로움이고 그런 세속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행을 우려하고 괴로움을 피한다는 그 태도조차 저는 불순하다고 생각하지요. 저는 지금 성스러울 만큼 맑은 심경을 지닌 한 생명체의 영혼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귀중함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남의 눈이 있지 않냐. 영심을 사랑한 것은 네가 먼저지만 어쨌든 지금은 남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눈을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도덕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그 인간의 행동이 사악을 의미할 때뿐이지요. 어머니, 제 행동이 과연 하나의 사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사람의 눈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의 선조인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참된 인간성의 옹호를 위하여 과거의 조잡하고 관념적인 사람의 눈에 항거해야만 하겠습니다. 오영심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영심은 낡은 윤리의 제물이 되어 있을 따름이니까요. 임 교수는 일종의 전율을 전신에 느끼며 끝끝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애정과 이해와 성실을 가지고 100년 해로의 서약을 신랑 신부에게 시킨 임 교수였다. 그리고 그 서약이 배반당할 때 신 앞에 민주고발을 제기하겠다던 임지훈이었다. 바로 그 임 교수의 아들인 임지훈이가 참된 인간성의 옹호를 위하여 잘못하면 오영심의 가정을 파괴하는지도 모르는 행동을 감히 취하려 드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일종의 전율을 느꼈다. 참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순교자가 되려는 아들의 행동에서 전율을 느낀다는 것은 확실히 자기 모순을 의미하고 있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곧잘 교훈을 한다. 참되라, 성실해라, 좋은 일을 해라, 아름다워야 한다. 그러나 그 참되고 성실하고 좋고 아름다움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온갖 현실적인 불행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국에 있어서 한낱 공연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임 교수가 느낀 전율 속에 피의 아우성이 있었다. 임 교수에게 있어서도 피는 물보다 진했던 것이다. 피가 물보다 진한 이상 인류의 이상은 영원히 한낱 이 상태로서의 존재 가치밖에는 없다. 과거의 수천 년에 걸친 지성의 역사는 피의 비극으로부터 인류를 구제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피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물보다 진했다. 이리하여 이루어진 인류의 역사는 동시에 피의 역사를 의미했었고 애고의 역사로서 구성되었다. 해방 이후의 민족적 혼란과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민족 상정의 참극은 우리 민족으로부터 비하의 정신을 송두리째 뽑아놓았다. 부모들은 이미 진선미의 교훈보다도 먼저 재치 있는 처세술을 자녀에게 교훈하였다. 오늘의 임 교수의 전율 속에서 임 교수는 자신의 타락을 확실히 발견하였다. 과거 이성난을 통하여 인생의 청춘을 순간적이나마 상상했던 자기 자신에서도 역시 임 교수는 에고의 비극을 자각하였다. 임 교수는 차차 자신을 잃기 시작했다. 마담 로우주의 생활 태도를 일시적이나마 마음 한편 구석으로 허용했던 자기 자신에서도 또한 철학의 타락을 자인하였다. 나는 도저히 학생들 앞에 나서서 떠들 자격이 없어졌다. 교육이 지식의 산매를 의미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임 교수는 불언간 학교를 사직할 결심을 하고 있었다. 애인의 출판 기념회가 사흘 후로 결정된 어느 날 책 한 권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지우는 명륜동 영심의 집을 찾아갔다. 오진국 씨의 자유롭지 못한 몸이 영심을 필요로 했을 뿐만 아니라 곧 일선으로 나갈 허중령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한 집에서 지나기로 되어 있었다. 허중령은 외출하고 없었다. 영심이가 아버지와 함께 지훈을 맞이했다. 지훈의 이 돌연한 출현에 영심은 적지 않게 놀란 모양이었으나 당황한 빛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눈에 띄일 만큼 파리한 얼굴을 영심은 하고 있었다. 자기보다 못지않은 고민이 영심에게도 있은 것이 분명했다. 어디 편치 않은가? 얼굴이 몹시 수척했는데. 인사를 하고 마주 앉았을 때 오진국 씨가 그런 말을 했다. 별반 편찮은 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지만 춘부장도 안녕하시고. 네.
지우는 자기가 지금 무슨 커다란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자꾸만 마음이 떨렸다. 오진국 씨 옆에 조용히 꿇어앉아 있는 영심을 바라보기가 어쩐지 무섭다. 이러한 의구심은 집을 나설 때부터 품고 있었다. 단지 한 번 만나만 보는 것이 무슨 죄악이냐고. 참된 인간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조잡한 윤리에 항거하겠다던 저번 날 밤의 지훈의 논리는 결국에 있어서 지훈의 살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30대가 지닌 습성이 그대로 지훈의 행동을 죄악시하고 있는 데는 지훈 자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제 처녀 창작집입니다. 변변치 못한 책이지만 허영에게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훈은 보자기를 끌러 애인을 내놓았다. 연못가에 벚나무와 벤치를 배치해 놓은 표지 그림만 보고도 영심은 그것이 자기네들에 관한 이야기임을 직감했다. 더구나 제자로 되어 있는 애인의 두 글자가 자기 자신의 글씨임을 보았을 때 영심은 어두운 표정과 함께 불현듯 시선을 들어 지훈의 수척한 모습을 쳐다보았다. 두 눈동자만이 유난히 빛나고 있는 지훈의 얼굴이 그 무엇을 열심히 애원하고 있었다. 순간 저번 피로연 석상에서 순간 느낀 운명의 극치가 다시금 영심의 의식에 왔다. 그것은 죽음이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한 조각 떠있는 지면에 허정욱과 오영심의 이름이 나란히 씌어져 있었다. 훌륭한 책을 내셨소. 그러면서 오진국 씨가 또 한 장을 들쳤다. 내도가 나왔다. 해군복 소녀의 상반신이 펜으로 그려져 있었다. 또 한 장을 들쳤다. 차례가 나왔다. 애인 외에 6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었다. 영심은 아버지 옆에서 그것을 말끄러움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또 한 장을 들쳤다.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면에 다음과 같은 글이 프롤로그로 적혀 있었다. 사랑은 영원한 환영 속에서만 아름답게 살아있다. 영원한 신비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 오진국 씨는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무슨 뜻으로 말한지는 잘 모르지만 현대 남녀들이 바꾸는 애정의 풍습에 항거하는 말이 아니오. 지우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남녀의 애정에서 이처럼 맑은 심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힘든 일일 텐데 우러러보. 오진국 씨는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동의 말과 함께 거기 끼워져 있는 흰 봉투를 집었다. 출판 기념회의 초청장이 봉투에는 들어있었다. 나는 가지 못하지만 애들은 꼭 참석을 할 거요. 축하하여 마지 않소. 할머니가 깎아온 사과 한쪽을 들고 나서 지우는 이윽고 몸을 일으켰다. 정욱은 이 며칠 동안 국방부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나가는 모양인데 돌아오면 영심이가 잘 전원을 할 거요. 안녕히 계십시오. 춘부장의 바둑수가 상당하신 모양인데 술이나 한 병 받아놓고 한번 모셔봐야겠소. 돌아가거든 이 말도 좀 전해주시오. 알아 모셨습니다. 영심이가 현관 밖까지 따라 나왔다. 안녕히. 말끝을 맺지 못하는 인사를 영심은 했다. 영심씨 잠깐만. 현관 밖이자 정학원 마당이다. 눈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내일 정오에 창경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를 만나주세요. 영심은 빤히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며 괴로운 듯이 대답을 했다. 아무 말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냥 돌아갈 수가 제게는 없습니다. 영심씨가 와주시지 않으면 오실 때까지 저는 매일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미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영심씨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두 시간 그저 영심씨 옆에 있어보고 싶을 따름이지요. 연못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학생이 스케이팅을 하지요. 화중령은 지훈씨를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있지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대가로서 이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저는 연못가에서 있겠습니다. 지우는 휙 돌아서서 드넓고 삭막한 경화건 마당을 쏜살같이 사라져갔다. 영심은 순간 눈을 감고 현관 문기둥에 몸을 기댔다. 영심이가 애인을 마지막까지 잃고 난 것은 거의 저녁 무렵이 가까웠을 때였다. 석양 햇발이 2층 영심의 방을 다양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구공탄 난로 위에서 주전자가 끓고 있었다. 오랫동안 방바닥에 엎드려서 영심은 울고 있었다. 10년간에 걸친 지훈의 연정이 한 구절 한 구절 영심의 마음을 갉아내고 있었다. 성난과의 결혼을 기록한 구절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한마디가 있었다. 나의 영혼의 방랑은 한 사람의 여성을 희생시켰다. 이 결혼의 불행은 그 여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병든 영혼에 있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육체를 바치어 애욕의 지식을 나에게 제공했다. 나는 그 여인을 발판으로 하여 작가적인 수양을 쌓은 계산이 된다. 에고이스트. 애정의 반주를 상실한 애욕의 독주에서 나는 사막을 보았다. 열광의 고독과 서글픈 감정만이 도사리고 있는 삭막한 사막지대. 가도 가도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았다. 이 참회의 대목에서 영심은 문득 자기의 결혼 생활을 회상했다. 가도 가도 오아시스는 영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과학의 논리가 무시되는 곳에 애정의 참다운 자태는 깃들여 있는지 모른다. 그 신비로움에는 동기도 이유도 없다. 원인도 결과도 없다. 오직 있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환영뿐이다. 이 환영을 죽음의 순간까지 깨뜨리지 않고 붙들어 나가는 노력만이 사랑의 영원성을 약속할 것이다. 이것은 성란과의 결혼이 파탄된 이유에 있어서의 지훈의 심경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심경은 영심의 편에서 더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지훈은 또 한편 좀 더 현실적인 사랑의 고백도 하고 있었다. 천체의 추락과 우주의 붕괴를 남겨놓고 그 여인은 사라졌다. 창경원에서 오영심을 놓쳐버린 직후의 소감이었다. 그저 서로가 이 서울 어느 구석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살겠다는 오영심의 아름다운 꿈에 대한 한거의 외침이었다. 내일 그이는 창경원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그이를 만나보고 싶은 일념은 지훈 이상으로 영심에게도 절실했다. 만나서 할 이야기라고는 하나도 없다. 지훈이가 그러한 것처럼 영심도 그저 그의 옆에 있어보고 싶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오진국 씨의 딸이요 성실한 남편 허중령의 아내로서는 도저히 지훈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오영심은 못 되었다. 영심의 생리는 이미 그러한 습성에 젖을 대로 젖어 있었다. 만나서 말 한마디 바꾸지 않고 그대로 헤어져 돌아온데도 그것도 확실히 남편이 성실한 애정을 배반하는 밀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저녁에 허중령이 돌아왔다. 증정받은 책을 남편에게 내보이며 영심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보아가지고 들어왔다. 이명의 책이 출판 기념회는 꼭 갑시다. 소탈한 허중령은 진심으로 애인의 출간을 기뻐했다. 남편이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영심은 마음으로 자꾸만 죄를 짓고 있었다. 그날 밤 허중영은 애인을 잃고 나서 자기대로의 감상을 간단히 말했다. 어려워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도 다소 있지만 내가 당신을 생각하던 심정과 같은 데가 있어서 눈물이 나오. 당신이 유민호와 결혼을 하고 내가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됐다면,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영심은 조용히 물었다. 자, 어떻게 했을까? 허중영은 잠깐 생각을 하며 나는 군인이어서 문사들처럼 감정이 섬세하지 못하니까 이렇고 저렇고 여러 말이 있을 것 같지가 않소. 단념하면 깨끗이 단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것처럼 그놈의 결혼을 파괴시킬 수밖에. 영심은 가만히 웃었다. 그렇지만 이명은 유하면서도 대단히 뾰족한 데가 있어서 간단히 단념하지 못할 거요. 이것이 사실이면 비극인걸. 지나가는 말처럼 허중영은 말했다. 이튿날 지우는 창경원으로 갔다. 그러나 영심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갔다. 다음 날도 영심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애인의 출판 기념회가 있는 날이었다. 기념회는 오후 5시부터 소공동 모 다방에서 열기로 되어 있었다. 이날도 지우는 오경 때부터 창경원을 찾았다. 눈이 쌓인 벤치가 지훈의 마음처럼 외롭다. 스케팅에 흥겨운 남녀 학생이 발랄한 모습이 전설처럼 지훈의 감정에는 창백하다. 앞날의 운명이 미지수인 그들의 어림을 꿈결처럼 지훈이 선망했다. 오영심과 임지훈은 오늘날 무엇 때문에 이처럼 연옥의 고민 속을 헤매이지 않아서는 아니 되는 것일까? 이유는 극히 단순했다. 그 단순한 것이 인간을 이처럼 학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지우는 놀라고 있는 것이다. 우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나 자신이 우주의 창조자요 조물주인 것이다. 그러한 임지훈의 존재 가치가 사상의 여인 오영심을 마음대로 만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 자꾸만 가소로워지는 것이다. 운명의 극치를 생각하고 유명의 한계선에서 삶보다 죽음을 더 골똘히 기어냈던 지나간 2주일 동안의 악몽으로부터 다시금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날도 영심은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지우는 영심을 점점 원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저녁 출판 기념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선배 친지들이 축사와 찬사가 많았으나 지우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문학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찬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우는 현실에서의 패배를 한층 더 깊이 맛보고 있었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지훈의 영혼은 울고 있었다. 인편을 통하여 성난에게서 축사가 왔다. 애인의 출간을 축하합니다. 끝끝내 나를 용서해주지 않는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것을 단지 남성의 횡포라고 생각한데 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 속에서 나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은 지훈 씨가 차차 고마워져요. 지훈 씨가 나를 희생시킴으로써 작가적인 성장을 보았다면 나는 또 그것으로서 인생의 성장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지훈 씨가 에고이스트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에고이스트예요. 오늘의 인간에서 에고를 빼버리면 남은 것은 백치 공백. 그 해군복의 소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무척 알고도 싶지만 설사 애정의 반주를 지닌 애욕일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열광의 고독과 서글픔이 도사리고 있는 사막을 발견할 것이라고. 이 한마디는 마담 로우지의 애욕의 철학을 잠시 빌려온 말이지만 작가적 수양을 위하여 마담 로우즈가 특별히 적어 보내라기에 적는 것이고 내 지식은 물론 아니지요. 애정하고 애정의 가치를 실제 이상으로 몽상하고 있는데 작가 임지훈의 비극이 있는 것이라고 마담 로우즈는 무척 동정하고 있지만
생각컨대 마담의 이러한 지식은 그 방면의 사법인 유민호 변호사에게서 교양을 받은 철학이 아닐까 합니다. 지훈 씨가 민주주의의 식상을 받은 것과 동등한 정도에서 나는 애인을 잃고 그만 애정이라는 말에 체해버리고 말았지요. 입만 벌리면 민주주의요 하고 떠들어대는 것이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면 그와 마찬가지 정도에서 입만 벌리면 애정이니 사랑이니 하고 떠들어대는 오늘의 우리 민족에게도 그만한 정도의 비극은 있을 거예요. 애정에 취하여 귀중한 몸 손상치 마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여권 운동자의 대변인인 이성란 올림. 3부의 성의와 7부의 야욕을 내포한 글이었다. 지우는 자기의 순정이 모욕을 받은 것 같아서 불쾌하였다. 최정주가 꽃다발을 안고 회장 안으로 조용히 들어선 것은 바로 그때였다. 기다리는 오영심은 오지 않고 뜻하지 않는 최정주가 나타났다. 맨 뒷자리에 정주는 외투를 벗고 가만히 앉았다. 안았던 꽃다발을 외투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들어 멀리 지훈을 바라보았다. 생각만 하여도 불유쾌한 존재였던 임지훈이었다. 그 임지훈을 위하여 정주는 온 것이다. 그 뾰족했던 자존심을 무마하리만큼 마음이 여유가 생겼는지 모른다. 다소 생각하는 바가 있어 결혼을 안 할 셈으로 있었지요. 최후의 작별에서 지우는 그런 말을 했었다. 그 이유를 정주는 애인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다. 정주의 차가움이 질투를 느끼기 전에 먼저 지훈의 심정에 이해가 갔다. 불쾌하던 감정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어쨌든 성난이보다도 자기와의 결혼을 좀 더 깊이 생각했던 사나이에게 꽃다발 하나를 드리고 싶었다. 이 꽃다발을 드려야겠는데요. 문 옆에서 손님 접대를 하는 젊은이에게 정주는 가만히 물어보았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축사가 끝나는 대로. 아까 한 차례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누구시지요? 최정주라고 불러요. 젊은이는 사회자 옆으로 걸어가서 귓속말을 전했다. 박수 소리가 나며 어떤 중견측 소설가의 축사가 끝났다. 축사를 잠깐 중지하고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증정하시는 분은 최정주 양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정주는 꽃다발을 안고 조용히 걸어 나갔다. 지훈이가 일어섰다. 일어서서 다가오는 정주의 차가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여성에게는 어른다운 데가 있는 것이라고. 감동이 상실된 표정 밑에 흐림 없는 냉철한 애정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한 인간성의 온기가 절망의 심연에서 방황하고 있는 지훈의 온해를 모성애처럼 감싸주는 것 같았다. 이성란의 들뜬 오만 같은 것은 추호도 없다. 최정주에게 오만이 있다면 그것은 빙하의 침묵과도 같은 오만이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간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선생님의 꾸준한 정진이 계시기 바랍니다. 절을 하고 꽃다발을 증정하면서 조용한 어조로 정주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주씨가 와주신 것은 뜻밖입니다. 동백꽃에 사철나무를 섞은 꽃다발이었다.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정주는 되돌아 나왔다. 지훈 선생은 역시 자기에게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그 간단한 대화에서 정주는 그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훈 선생의 인간적인 온기일 뿐 10년에 걸친 그의 병든 영혼을 생각할 때 유민호와의 약혼을 정주는 마음속으로 잘했다고 믿기워졌다. 젊은 시인 하나가 또 일어서서 축하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정주는 갑자기 성난이가 보고 싶어져서 외투를 집어들고 일어서려는데 문이 열리며 동부인을 한 군인 하나가 나타났다. 아, 저희는? 문 옆에 앉았던 정주는
동백꽃에다 진홍색 월계꽃 2송이와 아스파라가스를 섞은 꽃다발을 안고 들어서는 부인의 모습이 눈에 익다. 임 교수의 연애 강좌에서 진실하고 아름다운 연애를 질문한 자주치마의 학생이었다. 우수에 찬 얼굴에 긴 살눈썹이 인상적인 여인이었다. 접대하는 젊은이가 인도하는 대로 허정욱 내외는 중간쯤 되는 빈 좌석으로 가서 착석하였다. 지훈의 얼굴이 갑자기 생기를 띄어왔다. 지훈은 조금 몸을 일으켜 허정욱 내외에게 목례를 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군대식 격려와 함께 허정욱의 쾌활한 목소리가 굴러나왔다. 지훈은 멀리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집을 나오는 최후의 순간까지 영심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자기의 힘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운명의 명령과도 같았다. 사흘 동안을 꼬박 창경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지훈을 생각하면 영심은 그저 죽고만 싶었다. 그 길 이외에 자기에게는 손가락 하나 자기 의사로서 움직일 힘이 없었기에 이상 더 운명에 항거하기를 포기했다. 피치 못할 용무가 있었다고 하며 허정욱이가 손수 동백꽃에다 아스파라가스와 사철나무를 섞은 꽃다발을 사갖고 돌아온 것은 6시가 넘어서였다. 부랴부랴 저녁을 먹고 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저촉을 해왔을 때 영심은 머리가 아파서 자기는 그만두겠다고 했다. 사내가 어떻게 꽃다발을 안고 나가서 증정하느냐고 몰아치듯이 영심을 끌어내다가 무슨 물건처럼 집차에 허중령은 실었다. 운명의 항거를 영심은 포기하고 남편의 옆에서 꽃다발을 안은 채 가만히 눈을 감아버렸다. 집차는 무섭게 달렸다. 총알처럼 흐르는 창밖의 밤거리가 영심의 조그만 항거를 비웃고 있었다. 폭풍 속을 떠나가려는 이력 편주와도 같이 무력한 자기 자신을 문득 느끼며 운명의 굴복 속에서 자기를 가까스로 오영심은 붙들고 있었다. 종로 네거리 꽃집 앞에서 차를 멈추고 새빨간 월계 2송이를 더 사서 꽃다발에 섞었다. 동백꽃만은 못하다 하여 이것은 순전히 영심의 의견으로서 취해진 행동이었다. 달 속의 개수를 찍어 초가삼간 지어놓고 번님을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고 싶어하는 임지훈에게 월계꽃을 영심은 갑자기 증정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영심이가 자기의 마음을 현실화시킨 최초의 행동이었다. 영심은 죄의 의식을 분명히 느꼈다. 남편의 시선이 비로소 영심은 무서워졌다. 비평가 한 사람이 일어섰다. 그는 우선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영혼의 신음소리를 거스름 없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제한 후에 이 영혼의 신음과 오열은 새로운 모랄의 진통을 의미했습니다. 참된 것과 좋은 것의 상극에서 새로운 질서는 움트는 것입니다. 진리는 새로운 질서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가 임지훈과 행동인 임지훈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현실은 예상 이외로 완강하고 높습니다. 주인공이 과연 그 성벽을 잘 넘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성벽 위에서 떨어져 버릴 것이냐, 이것은 금후 임지훈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과제인 동시에 그의 문학적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평가는 앉았다. 영심은 일종의 전율을 느꼈다. 좋은 것보다도 참된 것이 탐구되는 이 모임의 분위기가 영심의 연약한 마음속에 그 무슨 용기 같은 것을 넣어주는 것 같았다. 영심의 방황하던 감정이 차차 침착하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세속적인 온갖 현상이 암흑의 장막 속으로 사라져버린 밤중 홀로 책상머리에 일어나 앉아서 독서를 하던 때와 꼭 같은 맑은 심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문학에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허정우이가 자청을 해서 일어섰다. 실은 지훈이도 허중령의 감상을 듣고 싶었으나 그러한 자기의 심정이 어딘가 잔인한 것 같아서 단념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같은 문외한의 감상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허정욱은 문외한다운 장식 없는 솔직한 감성을 이것저것 이야기한 후에 나는 이 작품을 읽고 다소 비현실적인 느낌을 가졌습니다. 최후의 장면만 하더라도 창경원에서 10년 만에 다시 만난 여주인공이 과연 그렇게 해서 헤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름도 주소도 묻지 말고 이대로 헤어지자. 그리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행복할 것이라는 여주인공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날처럼 험악하고 야박한 세상에 모두가 다 양공주의 동족만 같이 보이는 오늘의 여성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가 정녕 않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허정욱은 위스키티를 한 모금 꿀꺽 들이키고 나서 다시 계속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있어서의 우리네의 환경으로서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소년들처럼 연애를 확실히 하나의 죄악감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 후 10년의 성장이 있었을 뿐 아니라 10년에 걸친 연정을 품고 온 여주인공이 연애를 죄악시한다는 것은 고사하고 연애를 무슨 자랑거리처럼 생각하는 오늘의 이 천박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그렇게도 얌전히 헤어질 수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여성이야말로 지상의 천사일 것이고 그 여성의 남편이 될 사람이야말로 온 세상을 차지한 이상의 행운아가 될 것입니다. 허중령의 그 소박한 감상담에 사람들은 악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영심은 현기증을 느꼈다. 온 세상을 차지한 이상의 행복감을 이 남편은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월계에 2송이를 더 사서 섞은 자기의 행동이 뉘우쳐지며 그 무슨 용기 같은 것을 얻고 맑게 가라앉았던 심정에 다시금 파도는 일기 시작하였다. 이제 어떤 비평가 한 분은 참된 것과 좋은 것의 상극에서 새로운 도덕이 싹튼다고 하였지만 과연 어떤 것이 참되고 어떤 것이 참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각기 그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주인공들이 연애를 완성시키는 것을 참되다고 보고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만 진실은 하나가 아니고 2개도 될 수 있고 10개, 20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작품의 여주인공과 같은 인물이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몰인정하게 헤어져 버린 여주인공에게도 참된 것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참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몰인정을 다만 낡은 도덕의 희생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 이전의 문제인 개인의 자유의사에서 출발한 약속의 문제입니다. 만일 진실을 위하여 개인의 약속이 번번이 무시당해도 무방하다면 그 진실은 이미 인간 생활에 불필요한 것이 될 뿐 아니라 백해 무익의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된 것과 좋은 것이 서로 합치되는 때 진실의 가치는 발휘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문학작품이 때때로 인간 생활에 구열을 만들고 인류의 친화성을 약화시키는 폐단이 있다고 보는 내 생각을 진실이 탐구자로서 자처하는 여러분은 비웃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 대신 인간의 친화성을 파괴하는 이단자로서 여러분을 규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개 문외한인 군인의 말이라서 처음에는 유쾌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문인들이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여기까지 도달하고 보면 문제는 결코 단순한 그것이 아니었다. 예술가는 자기의 감정을 소중히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참된 것은 자기 감정의 영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의 복종에도 있습니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은 감정의 진실을 포기하고 이성의 진실을 택했을 따름입니다. 감정의 진실이 새로운 도덕,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것은 허망에 가까운 자아도취의 공상입니다. 그것은 도덕이나 질서를 만들기 전에 인류의 사회성과 친화성을 파괴함으로써 제각기 국경을 가진 30억 개의 세계의 난립을 볼 것입니다. 남주인공은 그렇게 해서 헤어져간 여주인공과 그 이상 접근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데서만 자기 자신과 함께 상대편 여인을 참되게 살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개인과 더불어
인류 전체를 구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비평과의 결론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허중령은 지었다. 허중령 이야기의 요지는 결국에 있어서 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정도에서만 존재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예술을 위한 예술, 문학을 위한 문학이란 인간 생활과 유리된 자아 도취의 생산물일 뿐더러 그것이 또한 인류의 친화를 방해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에고 대 에고의 대립 상태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패단을 갖게 한다면 그러한 예술, 그러한 문학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독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먼저 축사를 한 그 비평가가 허중령의 말에 반박을 하려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을 사회자가 조용히 막으며 이 자리는 토론회가 아닙니다. 제각기 자기의 감상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 허중령 뇌해분의 꽃다발 증정을 마지막으로 폐회를 하겠습니다. 비평가는 다시금 착석을 했다. 그러나 사회자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평가 S씨의 이야기와 허중령의 이야기에서 나는 하나의 문학작품을 대하는 독자의 눈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문단인의 눈을 S씨가 대표했고 일반인의 눈을 허중령이 대표했습니다. 문학인의 손으로서 제작된 하나의 작품은 좋건 싫건 이 두 종류의 눈동자 앞에 내던져지는 숙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작자의 마음대로 어느 한편도 눈을 가리워 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독자는 자기대로의 비평을 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문학작품이 지닌 사회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오늘 밤 일반인의 눈을 대표하는 허중령의 이야기 가운데서 문학작품이 인간 생활에 구애를 가져온다는 말을 듣고 나 자신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문학인에게 있어서는 진실의 탐구로서 옹호를 받고 있는 대신에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개화의 확대적 노출로 말미암은 인간 대 인간의 조화와 융합과 친화와 단결과 기타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온갖 협조 정신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윤리와 사회적 질서의 파괴적 존재로서 일반인에게는 이단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품 애인에 대한 S씨와 허중령의 정반대의 비판 기준이 바로 그것을 여실히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단히 흥미있는 중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동인 임지훈과 작가 임지훈, 이 두 개의 임지훈이 과연 어떤 종류의 협조와 타협을 볼 것인가? 이 문제는 문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앞날의 임지훈에게 있어서 지극히 흥미로운 명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다음은 허중령 뇌해분의 꽃다발 증정이 있은 후 오늘의 주인공인 임지훈 씨 간단한 답사로서 폐회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영심은 조용히 일어섰다. 분홍색 양단 저고리에 곤색 비로드 긴 치마를 영심은 입고 있었다. 새빨간 월계꽃 두 송이가 영심의 분홍 저고리와 담롱의 회화적인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다. 나도 그런 꽃다발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자네도 빨리 책을 내게나. 책을 내도 줄 사람이 없어서. 취기가 돈 사람들의 해실픈 말이 영심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지우는 일어서서 영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개를 소그듬이 숙인 채 영심은 걸어왔다. 지훈의 식탁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고개를 가만히 들고 영심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얼굴들 뿐이고 4개의 눈동자와 2개의 심장은 꽃다발에 섞여있는 아스파라가스와도 같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영심은 공손히 절을 했다. 대단히 공손한 절이었다. 지훈도 똑같이 맞절을 하며 영심이가 드리는 꽃다발에 손이 가 닿는 순간 꽃다발이 휘청하고 흔들리며
동백꽃 한 송이가 식탁 위에 떨어져 내렸다. 영심의 자세가 중심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걸어온 영심의 두 다리였다. 일단 들었던 고개를 다시금 가만히 숙이며 꽃다발을 지훈의 앞에 내밀었을 때 다리의 힘이 갑자기 쑥 빠져나가면서 휘청 하고 영심의 몸은 중심을 상실했다. 그러나 동백꽃 한 송이만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다시금 자세를 바로잡은 자기 자신을 영심은 무척 다행으로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굵고 낮은 젖어있는 음성을 지우는 조용히 냈다. 영심은 절을 하고 가까스로 자기 좌석으로 돌아가는 데 성공하였다. 손뼉 소리가 영심의 귀에는 꿈결처럼 멀다. 감각을 통 잃어버린 것 같은 오간이었다. 안색이 나쁜데? 헬스케진 영심이 얼굴을 바라보며 허중령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현기증이 조금. 그러는데 지훈이가 일어서서 간단한 답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처럼 먼 길에 참석해주고 많은 찬사를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말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서 답사를 마치었다. 아까 허중령의 질문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잠깐 대답하겠습니다만 A는 순전히 작가의 생활 기록입니다. 이것을 집필할 때 나는 하나의 문학작품을 제작한다는 의식은 추호도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작가의 생활체험을 분명히 묘사해보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또 하나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책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세상에 나왔지만 실은 이 책의 독자로서 나는 단 한 사람만을 염두에 두고 집필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여 창경원에서 헤어진 이 책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애인의 독자는 그 여인 단 한 사람이면 나에게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작품 속에 다소 현실성이 희박한 대목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의 생활 기록으로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중령은 창경원에서 그렇게 무린정한 이별을 한 여주인공이 오늘의 이 천박한 세상에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있습니다. 영심은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다. 한 번도 얼굴을 들지 않았다. 그 아무런 것도 진실한 사랑 위에 위치할 만한 존재 가치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성이 인류의 앞날을 구하는지 모르나 진실의 발판을 상실한 인류의 행복은 이미 행복이 아니고 비극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의 소리요, 하나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문학의 영역이고 입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정치요, 교육이요, 도덕이요, 친화요, 협조요, 타협입니다. 입의 소리가 외관상 제 아무리 인간 생활에 평온과 친화와 행복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소리 앞에는 한낱 허위의 평온이요, 탈을 쓴 친화요, 허수아비의 행복밖에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주인공과 결혼을 한 남편이 제 아무리 성실히 아내를 사랑한다손 치더라도 자기 아내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 허수아비 평온과 행복 속에 태연히 앉아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작품의 남주인공은 진실을 위하여 자기 구원의 애인인 여주인공을 그 허수아비 평온으로부터 구출해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하하, 이명, 그런 배덕자와 같은 말은 그만하시오. 아하하하. 허정욱은 쾌활하게 웃었다. 그러나 지우는 이미 웃음을 웃지 못하고 있었다. 도덕을 위하여 배신자가 되는 것보다는 진실을 위하여 배덕자가 되기를 주인공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하하하, 정면 충돌인걸? 하하하하. 허정욱은 웃어댔고 임지훈은 앉았다. 출판 기념회는 끝났다.
최정주는 기념회 광경을 성난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전찻길을 건너 명동으로 들어갔고 허정욱 내외의 집차까지 전송하면서 지우는 언제까지나 창경원에서 기다리겠노라고 허정욱이 변소의 간틈을 사서 영심에게 말했다. 그러나 영심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